저는 실패한 호구였었는데 이제는 성공한 호구가 되었습니다. 빨리 전달하려고 이 말을 해버리게 되면 상대방의 마음속에는 불신만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단어 하나 때문에 꽂히는 거죠. 누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켈리야, 너 영어도 잘 못하고 불어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회장님들을 설득할 수 있었어? 힌트는 이 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로 인생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 믿으시겠습니까? 사람의 본능에 따라 누르면 나오는 말에 패턴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평소에 하고 있는 말 때문에 인생에서 뭔가 꼬이고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Everything is communication입니다. 혹시 인간관계에 고민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릴 사소한 말 패턴을 꼭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설득의 심리학 저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자동차 영업사원, 세일즈 교육 등 분야를 막론하고 사람들마다 무의식적으로 자동 선택하는 패턴을 발견하였습니다. 1권에서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자동 선택에 대한 7가지를, 3권에서는 처음 보는 상대조차 동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비밀을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이 책에서 가장 공감이 가고 여러분께서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말투만 정리해왔습니다. 첫 번째, 조심해야 할 말이 대가를 바라는 말투입니다. 선의를 베푸는 척하면서 상대에게 대가를 바라는 말투이죠.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이 정도는 해주겠지. 그 일이 잘 되시면 아시죠? 어떤 말투인지 감이 오실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처럼 말하며 어떤 대가를 바라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말투는 듣다 보면 협박처럼 느껴질 때도 많아요. 부탁을 해올 때 웃으면서 접근했다가 불가피한 이유에서 거절하면 진짜 협박을 하시는 분도 봤어요. 예를 들어 켈리랑 사진을 찍어서 사실과 다르게 과장내게 SNS에 올리신 분도 계시고요. 책을 썼는데 추천사를 써달라고 억지를 부르는데 거절하면 욕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정말 신기하게도 대성한 사람 중에는 호구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실패한 사람 중에서도 호구가 많아요. 저는 실패한 호구였었는데 이제는 성공한 호구가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에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실패한 호구나 성공한 호구 둘 다 정말 무한정으로 퍼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실패한 호구와 성공한 호구의 차이가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뭐냐면요. 실패한 호구는 만만합니다. 그렇게 막 뺏어가도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성공한 사람은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실패한 호구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만만하게 호구라서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쟤는 호구니까 괜찮아. 쟤는 막 우리가 부려먹어도 돼. 이런 사람들에서는 호구짓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멈추시는 거죠. 욕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있어요. 실패한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들은 둘 다 이 사람한테 줘서 이 사람한테 받을 의향은 없습니다. 내가 너한테 한 개 줬으니까 네가 나한테 하나 줘야지 라는 마음이 없어요. 그럼 호구가 아니죠. 내가 친구에게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밖에 못해? 이런 마음이 들으면 호구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퍼주고 싶어하고 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죠. 이유를 불문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호구면 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니더라고요. 충분히 남을 위해서 진정으로 축복하는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잘해주고 싶고요. 진심으로 상대방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서 잘해주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들은요, 호구가 많습니다. 정말 사람을 좋아하는 호구가 많아요. 퍼주고 싶어 하고요. 잘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득의 심리학 이 책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협조를 구할 때는 순수하게 먼저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봐온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진짜 대가 없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너한테 줬으니까 네가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외로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지구는 계속 돕니다. 사람도 돌고 지구는 돌아요. 내가 얘한테 주면 얘가 딴 사람한테 주고 딴 사람이 딴 사람한테 줘서 저는 결국은 다른 사람한테 뒤에서 받습니다. 이렇게 인간관계를 점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인간관계는요, 쌓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만하게 안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공한 호구는 거절을 분명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의 아이템을 갈아찬다거나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을 진짜 시도 때도 없이 부려먹고 막 이렇다라고 생각이 들어질 때 폭발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폭발을 해가지고 상사하고 걷잡을 수 없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바로바로 얘기를 합니다. 웃음기를 뺍니다. 눈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이 일은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주십시오.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면 말이죠. 그거를 화 안 내고 처음에 얘기합니다. 두 번째 얘기합니다. 한 10번
10번 참았다고 얘기하면 눈물 없이 말 못합니다. 너무 억울하거든요. 10번이나 내가 주말에 일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바로바로 피드백을 예의 바르게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소통을 해야죠. 조심해야 하는 다음 말투는 내 감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자신의 감을 과신하는 말투입니다. 우리 감정은 중요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감정적으로 말을 해버려서 이를 그르치기도 합니다. 탈무드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도 여러 개일사 사장님들과 같이 일을 하며 감정적으로 대충 눈대중으로 일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감으로 판단하고 감으로 얘기하시는 분이었고, 솔직히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을 정도였어요. 초밥 도시락 관련 경쟁 회사에 대한 질문을 했었어요. 그 슈퍼체인에 우리도 입점해 있나요? 그랬더니 대충 감으로 아마 우리로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보고 대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다면 조금 더 만족스러운 답변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슈퍼체인에 입점해 있으니까 어림짐작으로 제가 물었던 또 하나 다른 슈퍼체인 역시 입점해 있을 것이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았었어요. 설득의 심리학 책에서는 감정은 특히 숫자에 둔감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책에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나오는데 공유해 드릴게요. 크리스토퍼 씨와 유발 로텐스트리 연구팀은 실험에서 참가자에게 어떤 문제에 대해 감정적으로 혹은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잠시 생각을 해보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친구 한 명이 참가자들에게 마돈나 CD 세트를 팔고 있다고 상상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 절반에게 CD 5장 한 묶음으로 돼 있다고 말했고, 나머지 절반에게 CD 10장이 한 묶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CD 세트에 최대한 얼마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실험 결과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생각한 참가자들은 5장 세트보다 10장 세트에 더 많은 돈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개입시켜 생각한 참가자들은 5장 세트든 10장 세트든 거의 비슷한 돈을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정이 얼마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주는 실험이었죠. 이 사례를 통해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감정을 빼고 결단력을 키우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려운 결정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합니다. 진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결단의 연속이거든요. 매일매일 결단해야 하고 결단력이 있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감정을 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데이터를 봅니다. 우선 어떤 직원들에 대한 인사평가를 할 때에는 저의 감을 믿기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종합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편입니다. 두 번째, 아침에 결단을 내립니다. 오후에는 보통 몸이 피곤하고 감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어서 판단력이 살짝 흐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땐 새벽까지 결정을 미루기도 합니다. 밤늦게 판단하기보다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결단을 내리는 거죠.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생각하는데 번뜩 좋은 생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몸을 일부러 많이 움직여서 집중력이 높은 상태를 만듭니다. 만약에 지금 누군가랑 싸웠거나 해서 감정적으로 내가 너무 지금 많이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일단 나의 감정의 문을 좀 닫아놔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감정이 개입되는 것 같으면 바로 결정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걷거나 뛰면서 머릿속을 환기시킵니다. 네 번째, 어떤 결정이든 항상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을 찾습니다. 감정적으로 좀 내려놓으면 좋아지는 게 뭐냐면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일수록 상대한테 좋게 하고도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저희가 감정적일 때는 너무 나의 입장만 보게 되고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균만 해야지, 평균 정도면 괜찮지, 이런 사고방식과 말투를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소 평균의 함정에 빠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런 현상을 평균의 자석이라고 비유하는데요, 나도 모르게 평균에 맞추려는 경향을 뜻합니다. 이 평균의 자석의 핵심적인 문제는 바람직한 행동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평균에 부합하는 쪽으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책에서 인상 깊었던 웨스 스윌츠의 연구팀에서 진행한 실험 사례가 있어 공유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일대
이때 3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일주일간 전기 사용량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 가구의 에너지 사용량을 이웃들의 평균치와 비교하여 그 결과를 작은 카드에 기록한 다음 다른 가구도 볼 수 있도록 각각의 현관문에 걸어두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험 초기에는 가구 절반은 평균보다 더 많은 전기량을 사용했고 나머지 절반은 평균보다 적게 소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니까 전기를 많이 쓰는 분들은 5.7% 전기량을 줄였고 반면에 전기를 더 적게 사용했던 분들은 8.6%나 늘었다고 합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전기를 많이 쓰시던 적게 쓰시던 평균에 맞춰야겠다라는 경향이 나도 모르게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작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그 평균이라는 것이 방해가 된다면 어떨까요? 저는 평균만큼만 해, 그리고 좀 적당히 좀 살아, 이렇게 주변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애쓰지 마라, 나를 위하는 마음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냥 나 위하는구나 하고 이제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시골을 떠나서 중3 때 서울 혼자 정말 아주 작은 책 보자기에다가 옷몇 가지만 싸가지고 갔을 때, 그때도 정말 평범하게 살았으면 지금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일본까지 유학을 간 다음에 일본에서 좀 이제 안주하려고 할 때쯤 이제 좀 실망하니까 제가 파리 유학 가겠다고 할 때도 주변에서 막 저를 가지 말라, 왜 가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냐, 이 힘든 것을. 그래서 제 친한 친구들이 계속 말렸어요. 그 사람들이 보는 평균이겠죠. 그래서 그때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나한테 가지 말라고 말린 친구들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일본에서 제가 여기 파리에 왔을 때 일했던 그 친구들은 그 평균에 멈춰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멈춰 있을 때 평균만 하려고 할 때는 평균 이하를 합니다. 내가 최고로 하려고 하니까 평균에서 조금 윗부분의 평균 정도에 올라가 있죠. 적당히 먹고 적당히 살고 적당히 일하고 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영원히 그 노동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평균보다 조금 넘게 하는 것이 힘드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엑사이트하고 너무 재미있고 너무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내가 그 평균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좀 더 잘해보겠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루에 30분, 하루에 1시간 정도,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좀 더 잘하려고 하는 게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 내가 평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내 이 분야에 세계 최고로 잘해보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니까 이 분야에서 거의 최고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보다 조금 높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의 평균이 평균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평균만 하자고 하는데 그 평균이 어떤 평균인지를 조금 아셔야 됩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내가 잘하려고 조금만 잘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이 평균을 조금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이 내가 평균을 살려고 하면 내 인생 단위로 평균을 살려고 해도 어느 시점에서는 최고치로 정말 최고로 잘하겠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진짜 5년은 집중해서 포커스 할 때 여러분 주변에 평균을 빨리 끌어올리는 거죠. 내 주변 사람들에서, 내 주변에, 내 직장에서, 내 동료 또는 내 같은 업계의 사람들의 조금 최고치를 찍어보겠다라고 했을 때 성장한 다음에 이렇게 사는 거죠. 그때야말로 여러분이 평범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평범한 거예요. 너무 더디게 내가 볼 수 있는 한도치에 최고로 갔는데 여기서 딱 정년퇴직을 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딱 가서 이렇게 가시라는 거죠. 얼마나 파워풀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평균을 어떻게 벗어날지 감이 안 오는데? 이 세계는 평균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만든 세상보단 아웃라이어인 사람들, 평균을 진짜 벗어난 사람들이 만든, 좀 개짜들이 만든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방법이 옳다 그르다는 없는 것 같아.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너가 평균을 좀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내가 5년 동안 했던 것을 10년 동안 하겠다고 생각했었으면 아마 난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생각할 때 진짜 어려운 거 아니야. 하루에 30분만 생각해봐. 하루에 30분만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조금 더 성과를 낼까?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하는 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까?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하는 것을 재미있게 할까? 음악을 틀고 청소를 하면 재미있을까? 아니면 내가 누구랑 하면 이 일을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너가 봐봐. 진짜 우리 딸이 기타를 배우는데 기타를 막 처음에 못 칠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 했었어. 그런데 기타를 잘 치니까 재밌더라고, 그 일이. 지금 네가 하는 일이 재미없다고 생각이 들잖아? 그거는 평균 정도이기 때문이야. 근데 네가 지금 하는 일을 최고로 잘해봐. 엄청 재미있어져.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항상 맞았어. 언제나 그랬어. 맨날 그렇더라. 이런 말투 너무 자주 듣는 말이죠. 이런 말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의 여러 사례 중에서도 이것이 가장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이 책에서 1982년 에어 플로리다 프라이트 항공기가 워싱턴 DC에 추락하기 전 녹음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었는데요. 부기장과 기장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윗부분 날개에 얼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겠어요. 여기 좀 오래 있었잖아요. 안 돼. 곧 출발해야 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 돼요. 안 되는 일이에요. 아, 괜찮다니까? 그리고 몇 분 뒤 또 이런 녹취록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장님, 추락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장과 부기장 그리고 76명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적인 충돌이 일어나죠. 책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가장 명석하거나 가장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정말 무섭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사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대부분은 경험이 어느 정도 쌓였을 때 또는 권위가 생겼을 때 쉽게 일어나는 착각입니다. 이 사례에서 기장이 괜찮다니까 라고 말하시는데 항상 맨날 언제나와 같은 부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괜찮다니까 이 말은 항상 문제가 없었으니까 괜찮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지요. 특별히 단정 짓는 부사를 쓰지 않더라도 비슷한 의미를 포함한 모든 말은 쓰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비슷한 말을 가끔 쓰시나요? 이 사례처럼 너무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더라도 이런 말투는 가정, 직장 등 모든 영역에서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데요. 예를 들어 너는 왜 맨날 항상 늦니? 이렇게 상사가 말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사원은 속으로 저 3번밖에 안 늦었는데요 라고 억울한 부분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이 항상이라는 말투는 사람을 정말 억울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의 정체성을 단정해 버리니까요. 저 3번밖에 안 늦었는데요 라고 반대의 생각부터 하게 만드는 말투죠.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에서든 아이에게든 그래도 이런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으시죠? 그러면 이 3가지 방법을 적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 디테일하게 횟수를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딸아, 아들아, 사실 너는 3번 이렇게 했어. 첫 번째는 어땠었고, 두 번째는 이것 하느라 안 했고, 세 번째는 어떤 상황 때문에 못했잖아 라고 디테일하게 말해주는 것이죠. 사실 부모가 되거나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 리더가 되어보면 케어를 해야 하는 것이 너무 많아져서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고 내 말이 맞으니 얼른 하라는 식의 말을 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좀 빨리 가려고 빨리 전달하려고 이 말을 해버리게 되면 상대방의 마음속에는 불신만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단지 그 항상 언제나 같은 단어 하나 때문에 꽂히는 거죠. 두 번째는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인지를 해주고 하고 싶은 말을 꺼내라. 그리고 내가 맞다고 설득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트로를 아주 잘해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빨리 간다고 시간 좀 절약하려고 말을 무시해버리면서 내 말을 항상 맞으니까 내 말대로 따라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는 먼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알아주려고 노력합니다. 상대방이 켈리가 충분히 내 말을 듣고 있구나, 알아주고 있구나 할 수 있도록 그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해 주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감정 상태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이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 감정이 사람의 감정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냥 그 사람이 생겨난 감정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이 없으니까요. 세 번째, 바꿀 수 없다면 인정해줘라. 만약에 내 핵심 가치에 없는 것을 억지로 허락을 해줘서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만약 상대방의 의견이 너무 확고하고 간절하다면 가능한 선에서 인정을 해줘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저는 제 핵심 가치인 친구와 사람에게 이롭게 하는 일에 반대되는 일을 당연히 오케이 못 해주죠. 하지만 핵심 가치가 반대되는 일이 아니라면 저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믿어주고 인정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저는 리더 또는 부모가 아주 큰 도로를 안내해주지만 그 도로에서 살짝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얼마든지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는 리더는 두려움이 없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정직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저희 직원분들과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직원분들은 이거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마다 좋습니다. 먼저 해보십시다 라고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리더는 올바른 결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결단이 올바른 결단인지 아닌지 모를 때에는 얼른 결단을 해서 빠르게 실행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억지로 내 말을 따라주세요 하는 것보다 더 빠르다는 거죠. 내 말만 따라오라고 할수록 오히려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직접 경험을 해본 것인데요. 상대가 온전히 온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믿어주고 응원을 해주면요. 나중에는 한 마음 한 방향이 돼서 함께 고속도로를 더 빠르게 달릴 수 있게 됩니다. 켈리도 진짜 수많은 회사를 운영해봤는데 내 말이 맞다고 하는 리더가 망한 사례를 봐봤어? 필름 진짜 엄청 재벌 회사였거든. 카메라 필름을 너무너무 많이 팔고 있는데 직원들이 개발을 한 거야, 이 카메라를. 그랬는데 상사가 내 경험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필름을 이렇게 많이 팔고 있는데 네가 갑자기 이런 필름을 안 써도 되는 카메라를 만들어 버리면 필름을 못 팔아먹으니까 하지마. 그래서 그 회사가 망한 경우잖아. 그래서 회사는 창립이나 높은 사람이 리더할 수 있지만 망하는 이유는 그런 높은 사람 때문이거든. 그래서 나는 사실 우리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되게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진짜 인턴 사원의 말까지도 귀를 기울이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인턴 사원들의 아이디어, 막 갓 들어온 직원들의 아이디어는 엄청나게 창의적이야. 그러니까 실행 못하는, 그러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같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그 아이디어 때문에 엄청난 또 손해를 보는 거야. 우리 회사는 이렇게 했어. 내가 피라미드식의 주의 방법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깔때기처럼 있어서 뭐 인턴 사원의 말단 직원이 위에 있고 깔때기가 자꾸 걸러져서 마지막 나를 통해서 이 아이디어가 빠져나가고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가장 아래에 있다.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우리 인턴 사원이나 어린 직원들의 말을 나는 귀를 기울이거든. 그러니까 두 개 다 잘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인턴 사원들의 말을 들으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막 무작위로 실행하면 회사의 자본과 시간을 다 써버려서 회사가 흔들려. 내 경험이 미래를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라는 사고는 확신을 해. 나는 내 경험은 5년에서 한 15년 정도까지를 내가 두뇌를 명석하게 계속 판단을 잘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같은 일을 하면서 판단을 무의식적으로 해버리게 되는 거거든. 같은 일을 15년이나 해오면. 그래서 지금 15년 정도 되면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이 영상을 보시고 오늘 내가 조심해야 할 것 같은 말투가 있으셨나요? 아니면 내가 잘하고 있던 말투가 있었나요? 댓글에 적어주십시오. 댓글에 남겨주신 분 중에 50분을 랜덤 추첨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7가지의 불변의 법칙이 담긴 설득의 심리학 한 권, 그리고 켈리 응원 엽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